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진행을 맡은 윤상원 기자입니다. 읽기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오늘도 저희가 대신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남국민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새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최연수 기자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최연수 기자입니다. 네, 오늘 백희연 씨를 대신해서 최연수 기자가 함께 하는데, 백 기자가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결혼식을 올렸어요. 지금 신혼여행을 가 있어서 최연수 기자와 오늘 하루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직독잡설 시작하고 처음으로 게스트가 왔는데요. 첫 게스트예요. 소감 어떠신지 좀 간단하게 한마디. 전문용어로 땜빵이죠, 땜빵. 저희가 급하게 고급 인력을 수혈을 했습니다. 아 근데 백 기자가 좀 이제 부담을 가져야 될 것 같긴 해요. 저의 등장으로 이제 자리가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정 생각도 있으시단 말씀이신 거예요? 아 그렇게까지 역시 사람은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이런 작은 팟캐스트에서도 위태할 수 있다. 저의 등장으로. 사실 저는 최 기자 고정도 환영이다 이런 입장을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그렇죠. 직독잡설 내에서도 그럼요. 일찍 돌아와야 됩니다. 백 기자가. 이제 곧 돌아오니까요. 뭐 토요일 날 오니까 뭐 그때. 네, 저희가 지금 오늘 녹화일이 수요일인데 18일입니다. 18일. 아주 길게 갔어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그렇죠. 갔는데 이 시국에 마지막 차를 탔죠. 이 시국 마지막 신혼여행이 될 수 있는. 날씨도 엄청 좋아 보이던데. 그렇죠. 되게 재밌게 놀고 있더라고요. 네. 아 부럽습니다. 제주도 갔잖아요. 투머치인가? 뭐 제주도 간 거야 뭐. 요즘 뭐 신혼여행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희연 기자는 그만둔 건 아니고. 네. 잘 회사 돌아옵니다. 다니고 위태위태하다. 있습니다. 저의 등장으로. 그러면 직독잡설 진행에 참여할. 근데 이거 굉장히 썰 발음 못하시네요. 네, 굉장히 저한테 힘든데 직독잡설에 참가할 자격으로 책을 좀 자주 읽으시는 편입니까? 아 근데 저는 일단 사서 쌓아두는 성격이에요. 저희 취지랑 굉장히 잘 맞아요. 이게 쌓아는 두는데 네. 읽는지 맞는지는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고. 가장 최근에 산 책은 뭐예요? 최근에 산 책? 그런 질문 없었는데. 요즘은 책은 사고 팟캐스트나 유튜브로 듣는 거다. 직독잡설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산 책은 소설책이어가지고 요거랑은 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소설책도 살 수 있죠. 뭐. 보건교사 하는 영. 그죠. 넷플릭스를 먼저 보고 산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요즘 그렇다니까. 요즘은 책을 먼저 사는 게 아니라 그쵸.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고 책을 사요. 선순환 구조죠, 뭐. 그렇죠. 책 시장에도 좋은 거고. 우리 팟캐스트를 듣고도 책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좋네요. 그런 식으로 광고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이 책 리뷰해 주세요. 뭐 이런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렇죠. 누군가 출판업계에서. 남궁 기자는 가장 최근에 산 책이 뭐예요? 저요? 저는 좀 경제 쪽 책을 많이 읽는데 네. 요즘 좀 경제 고전을 많이 읽고 있어요. 굉장히 뭐 아담 스미스 뭐 이런 거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자본론? 워렌 버핏이 쓴 거라든지 워렌 피터 버핏. 린치 같은 투자자들이 쓴 책을 요즘 또 그쪽으로 꽂혀가지고. 청취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그 남국민 기자가 경제학과 출신이고 돈에 좀 밝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사 초기에도 그 동기들에게 경제 관련 조언들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제가 경제관념이 하나도 없을 때 알짜 정보는 안 알려줘요. 알짜 정보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만 가지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통장 쪼개기 이런 거를 그런 거는 뭐 그건 기본이죠. 그리고 이제 통장 몇 개 있어요. 아니요. 얼마 듣지만 최연수 기자가 실행은 그때 하지 않는다. 월급이 들어오는 다른 통장인데 그게 있는 줄도 몰랐다라고.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 통장 있는 줄 거잖아요. 몰랐. 뭔 무슨 두 번째 통장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통장 있는 줄 몰랐다면서요. 기자가 가짜 뉴스를 날려서요. 신용 정답. 사인해가지고 신용 통장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몰라요? 그게 얼마 있는지 보고 놀랐다면서요. 통장은 있는데 얼마가 그러니까. 있는지는 체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로 경제관념. 정정을 하면 되겠죠. 최연수 기자 오늘 첫 출연과 동시에 5분만 이제 통장이 어디인지 무슨 책을 읽었는지까지 모두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그런 책들도 하고 싶은데 저희는 좀 그런 뭐요? 경제 관련해서도 워렌 버핏 뭐 이런 거요? 근데 그런 거는 워낙 뛰어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뭐 나중에 게스트 또 부를 수 있으면 네. 좋은 거고 최 기자가 공부를 해오시면 더 좋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백희연 기자가 왔으면 대선 내기에 관한 얘기를 좀 했을 텐데 이제 최 기자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저번 그 녹화 때까지만 해도 대선 판도가 이렇게 결정되지 않았던 맞아. 시기였어요. 무려 한 3회에 걸쳐 미국 대선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뭐 트럼프가 이기냐, 바이든 후보가 이기냐 이것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어쨌든 끝이 났습니다. 몇 주째 얘기를 한 게 결국 바이든 그렇죠. 전 부통령이 이겼죠? 모르겠어요. 이거 나갈 때는 또 2주 후여가지고 뭔 또 이상한 소리를 하려고. 아니 그냥 세상에 미국이 바뀌는 게 너무 우리 이래서 그랬던 거예요. 대선 전에도 미국 도로 맞아요. 대선이 어찌 될지 몰랐고 아무튼 그래서 백희영 기자 얼른 돌아오면 미국 대선 얘기도 정리하고 네,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국제부 기자와 함께하는 그 미국 대선 정리 같은 것도 다음에 할 테니까 기대를 해주시고 자 오늘 책은 남국민 기자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예, 오늘 책을 소개하기 전에 오늘은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두 분은 하루에 스마트폰 몇 분이나 쓰는 것 같으세요? 요즘 그런 앱도 있잖아요. 측정하는 앱. 저는 측정하는 앱은 없는데 진짜 8시간? 그렇죠. 그 정도? 8시간. 8시간, 10시간은 보는 것 같아요. 퇴근하고 나서도 거의 그냥 옆으로 돌아 누워가지고 유튜브 시청하다가 잠에 드니까. 못 보는 시간 빼곤 다 보는 수준이죠. 그쵸, 그 정도. 그쵸. 맞아. 일하느라 바쁜 시간 빼곤 다 보는 맞아. 것 같아요. 카톡도 하긴 계속해야 되고. 저도 뭐 앱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저는 좀 막 뒤에 얘기할 테지만 이걸 좀 줄여보려고 엄청 이것저것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래도 한 5시간 5시간. 그 정도 쓰더라고요. 그걸 직접 잰 거예요, 본인이? 앱이 있어요. 그 안에 내장돼 있어요. 앱. 최현수 기자는 뭐 이런 기기를 다루는데 능숙하지 못해가지고 모르겠지만 아 사람을 바보 만드네. 초대를 해놓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교양을 쌓아야 되는 방송이니까. 사람을 바보 만들고. 그럴 거면 적절히 받아치지 못하는 최 기자의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러면서 또 재미가 나오는 아이, 거니까요. 그럼요. 저는 지금 계속 저도 사실 핸드폰을 지금 찾아보고 있거든요. 제 그 통계가 있는지 제가 분명히 그 대중 잡아서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그쵸. 구체적인 네. 수치는 구독자들이 알고 싶어하지 않을 거예요. 아나토미가 아니니까 거의. 저는 정확한 걸 추구합니다. 제가 숫자를 되게 좋아해서. 근데 없는데 지금 당장은 못 찾겠네요. 근데 저도 한 솔직히 까놓고 한 6시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아마 그거 이상일 가능성이 높은 게 제가 그 줄이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 5시간대인데 네. 그 전에 한 10시간 저도 그랬어요. 10시간이요. 사람이 그냥 이 업무용 그냥 넉넉고 그냥 여가용으로 보다 보면 10시간쯤 되는 것 같아요. 거의. 근데 핸드폰은 안 보고 빔 프로젝트에 써가지고 그쵸.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줄이는 거죠. 아이 뭐 똑같은 거지. 아니, 지금 이거 뒤에- 기만 프로젝트로 유튜브 써서 보고.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또 달라요? 네 몰랐네요. 오늘 갑자기 이제 시작을 이제 스마트폰 얘기로 했잖아요. 네. 이제 모든 아마 이게 듣고 계신 분들도 스마트폰으로 거의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실 거고 그렇죠. 앱으로 많이 네, 들으시죠. 자기가 스마트폰 어느 정도 쓰는지 많이 쓴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책이 제목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폰 얘기 한창 하다가 네. 소개하는 책 제목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 책이 나온 시점이 2010년이에요. 2010년이면 10년 전이네요. 딱 10년 전이죠. 10년 10년 전이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할 때 보통 그쯤 아니었나요? 최 기자는 언제부터 스마트폰 썼어요? 저는 고3. 고3. 그럼 몇 년도예요? 11년도. 그쵸. 저도 음. 2011년에 처음 핸드폰을 샀거든요. 딱 수능 보고. 그랬는데 그때 나온 책인데 그때쯤 나온 책이죠. 근데 이 책이 나왔던 요지가 이 스마트폰과 네. 그때 당시 범람하기 시작했던 이제 인터넷 활용에 대해서 분석한 책이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스마트폰 여쭤본 이유가 굉장히 관련성이 깊어요. 결국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하는 책인데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분석한 책이에요. 근데 네. 이게 스마트폰이 나온 게 보편화된 게 한 2010년 즈음이고, 근데 그때 바로 나온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언을 한 책이죠. 어느 정도 그 전에 이런 실험들 바탕으로 앞으로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좀 지금으로 본 예언을 담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좀 스마트폰 얘기를 여쭤봤던 거고, 또 10년 전 책이라 그랬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거의 신간을 소개해드리고 있었는데 이 책을 또 10년 된 책을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이게 10년 만에 개정 증보판이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이 책이 처음 나온 이게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막 학교에서 막 필수 도서로 했는데 지금 맞아요. 네. 연관 검색어에 고등학교 권장 도서라고 맞아요. 써 있더라고요. 아, 이거 그래요? 책 표지가 그 어떤 남자가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바닥을 보고 있고 바닥에 큰 스마트폰이 깔려 있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책이로 뭐 제목은 똑같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10년 만에 다시 나온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지나도 똑같다.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죠. 는 얘기인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제목을 보니까 뭐
어쨌든 저기 남궁 기자가 설명한 거로 봐서는 대충 어떤 뜻인지는 알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줄 수 있나요? 이게 한국어 제목이 이제 일단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일단 단점에 집중을 했는데 네. 영어 제목이 더 쉘로우스예요. 발음 굉장히 제가 이 직독잡설 진행하면서 영어 발음 때 위축이 됐어요. 두 분 때문에. 그죠. 백 기자도 왜냐하면 너무 외국에서 오래 크게 살다 와서 네. 원어민 그러네요. 발음이니까요. 네. 더 쉘로우스 맞죠? 최 기자 한번 발음해 주세요. 아닙니다. 남 기자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쉘로우스 얕다는 뜻이거든요. 얕은. 얕은. 그러니까 더 쉘로우스 하면 뭐 얕은 사람들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점점 얕은 사람들이 돼가고 있다. 한국어도 이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비슷한 게 닿는 부분이 있죠. 그 문제를 낳는 게 바로 이 스마트폰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과연 그러면은 스마트폰이 문제가 많다는 거 다 알잖아요. 지금. 그럼 그렇죠. 정확히 뭐가 문제고 그럼 어쩌자는 거냐 안 쓰자는 거냐 그걸 한번 책을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10년 만에 이제 개정 증폭판이 나왔으면 10년 사이에 또 바뀌었을 내용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책을 읽으면서 그렇죠. 반영이 나중에 됐습니다.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그 반영이 됐는데 이분도 니콜라스 카 이분도 그래도 양심이 있지. 뭐 10년 만에 그냥 똑같은 책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당시 책의 서술은 구글에 굉장히 좀 집중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구글 그런 검색 매체는 많이 썼잖아요. 그땐 그리고 PC를 많이 썼을 때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많은 데이터들은 좀 PC 활용 그리고 구글을 통한 이런 검색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에 좀 더 포션을 많이 뒀는데 이번에 나온 책을 보니까 제가 좀 덧붙여진 부분들 보니까 스마트폰 활용 통계들도 좀 업데이트를 하고 스마트폰에 맞춰진 좀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2010년도만 해도 뭐 스마트폰이 아주 대중화되긴 전이다 보니까 내용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스마트폰에 대한 내용을 많이 보실 수 있다는 거. 저희들한테는 더 공감이 되죠. 요즘 진짜 PC 활용하시는 분 업무 게임 하시는 분 빼고는 거의 안 쓰잖아요. 아니요, PC 많이 쓰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예전만큼 의존도가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긴 해야겠죠. 저희 그 기사 보는 거 다 어떤 디바이스로 보는지 나오는데 네. 한 모바일은 한 4분의 1 되나? 보통 PC가 한 4분의 1? 근데 그게 거의 보통 뭐 아마 회사에서 보시는 분들이나 그런 게 들어갈 테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강해진 스마트폰의 영향력을 좀 분석한 책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10년 만에 다 표지가 이뻐졌어요. 생각해 보니까 2010년도에 그 이제 그때 삼성의 갤럭시 S1이 맞아요. 나왔을 때 저도 그거 샀어요. 대박. 저는 사진 않았는데 제가 그거를 수학학원에서 그게 2010년도에 나왔던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랑 똑같이 나온 거죠. 아마 제가 고3 때 2010년도 겨울쯤에 수능 볼 거의 그쯤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수학 선생님이 갑자기 저기 수업 때 와가지고 앞에서 막 이상한 네모난 그 디바이스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잠금 화면을 풀었던 거지. 그때 진짜 신기했는데. 그때 보면서 와 저게 뭐야 이랬는데 막 부럽지 이렇게 하던 게 기억이 났는데 그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전 그걸로 멜론으로 음악 들었을 때가 너무 기억이 나요. 그때는 다 다운받아서 MP3 넣었잖아요. 아 그러네. 근데 그거 그냥 재생을 하니까 노래가 나오니까 너무 신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옛날 얘기 같아. 그러니까 진짜 10년이라는 세월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너무 빠릅니다. 옛날 사람 같아지는 것 같아. 들으시는 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책을 쓴 분이 누군지를 좀 볼까요? 예, 이분 작가 이름이 니콜라스 카인데요. 니콜라스 카. 이분이 주로 IT 업계에서 활동하는 경영 컨설턴트예요. 이제 당연히 이제 IT 분야도 잘 아시는 분이고 관련된 글도 많이 쓰시고 책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미래학자로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엘빈 토플러처럼. 예, 그렇죠. IT로 본 미래. 이것도 어찌됐든 10년 전에 미래를 예상한 책이다 보니까. 컨설턴트라고 하셨는데 어디 회사에 소속된 분인가요? 이분이 활동한 걸 보면은 그냥 좀 여러 군데 기고도 하고 뭐 이렇게 어디 좀 잠시 맡았다가 자주 옮겨 다닌 것 같을 땐 좀 자유롭게 좀 활동을 하시는 그 좀 IT 논객에 가까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커리어를 보면 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유명한 경영 관련된 잡지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편집장도 역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컨설턴트 뭐 이런 칼럼니스트 기고가 작가 그 사이를 오가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IT랑 좀 관련이 깊으신 분인 것 같은데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이게 마치 기술 혐오론자일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IT를 굉장히 꿰뚫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정보 기술을 비판을 가한 게 이제 2010년이 이 책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2008년에 네. 미국 애틀랜틱이라는 이제 디애틀랜틱. 네, 거기다가 이제 구글은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가라는 글을 썼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이 책이 나오기 때까지는 구글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글이 사실 그때도 뭐 모든 그런 걸 빨아들이고 있었고 지금도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게 과연 우리의 이런 사고 체계를 과연 발전시키는가 그런 얘기였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그때부터 갖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IT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또 문제 제기도 꾸준히 해온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엄청 책을 많이 쓰셨는데 네. 한국에 번역된 거는 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랑 유리 감옥이라는 책인데 유리 감옥 좀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로 된 감옥이라는 건데 스마트폰? 네, 사람들이 또 거기 갇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많은 책을 썼고 책이 재밌긴 하지만 책을 여러 번 읽을 필요는 제가 느끼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이 거의 좀 반복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책을 쓰신 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뭐 그 문제 의식은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있지만 대신 그래도 좀 글을 좀 잘 쓰셨고 여러 가지 연구 내용을 잘 녹여내셨다는 거. 그리고 이게 굉장히 초반부터 이 문제를 좀 잘 짚으셨거든요. 근데 좀 IT 업계 분인데 IT 기업들이 반발도 많이 했어요. 처음에 그 글을 썼을 때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데서 막 반론을 막 제기한 거죠. 그렇게 멍청하게 만들고 있지 않다 사람들을. 뭐 그런 논란이 있었던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IT의 전문가고 IT 업계의 전문가고 뭐 그걸 의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본격적으로 책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다음에 이제 책을 처음 펴면은 처음에 저는 그래서 이런 뭐 스마트폰 이런 걸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뇌과학으로 들어가요. 뇌과학으로 들어가서 신경가소성이라는 발음 하필이면 제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신경가소성 가소성. 네. 이 뭔지를 설명을 해요. 네. 시작하자마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네. 뭐 뇌가소성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가소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소성이 뭐냐면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봤어요. 이게 가능하다 할 때 가짜랑 그러니까 뭔가 빚어낸다고 할 때 그게 소예요. 빚어내는 소. 그러니까 흙을 빚다 할 때 소거든요. 그러니까 가소가 아니니까 빚어낼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영어로는 이걸 플라스틱 3라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신경이나 뇌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이렇게 휘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의 뇌나 신경도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개념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개념을 처음에 소개를 한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뭐 그런 얘기 처음 읽었을 때는 뭐 사람이 생각이 변하고 뭐 뇌구조도 변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중요하게 설명을 한 이유가 엄청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크게 바꾼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한 190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의 뇌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정신과학자들이. 그래서 한번 태어난 뇌 구조를 그대로 갖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뭐 그때 생각해 보면 뭐 사람 뇌 구조가 자꾸 바뀐다고 하면 그게 불안정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오랫동안 통념이었는데 이게 연구를 거듭할수록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져요. 1930년대에 와일더 펜필드라는 이제 캐나다 신경외과 의사가 있어요. 이분이 처음으로 지금은 왜 여러분 그 의학 다큐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모양 이렇게 MRI 영상이라고 하나요? 띄워놓고 네. 뭐 여기는 뭐 측두엽이 뭐고 전두엽이 뭐고 뭐 어떤 반응이 오고 머리에다 뭐 붙이고 막 실험하는 거 가끔 보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이제 뇌 지도라고 한대요. 이제 어떤 걸 감각을 받았을 때 뇌의 어느 부분이 자극받고 이런 거. 근데 이게 당연히 예전에는 없었겠죠. 근데 이 펜필드라는 의사가 전기 프로브라는 도구가 있답니다. 어떻게 생겼나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구 모양인데 쉽게 말해서 꼬챙이로 그 몸속에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머리를요? 머릿속에. 왜냐면은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해? 뼈가 있는데? 눈 뒤랑 콧구멍 같은 데로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와우.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굉장히 점잖은 표현을 썼는데 뭐 좀 야만적인 방식이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예전에 그 정신의학은 좀 그런 면이 많았어요. 그 얼마 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한 19세기까지만 해도 정신의학은 약간 좀 악마 퇴치랑 거의 경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관련 영화도 많이 네, 나왔잖아요. 막 눈알 뒤편에다가 꼬챙이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막 쑤셔대는 게 약간 치료법처럼 됐었대요. 그러니까 눈 뒤를 통해서 뇌에 뭔가 접촉을 하는 게 이미 약간 그 정신의학계에서 좀
활용을 하는 방법이었다. 생각해 보니까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 때도 이제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이제 장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뇌를 제거를 하려면은 뭐 머리를 갈라야 되는데 머리를 가려면 온전한 그 시신의 모양이 보존이 될 수가 없으니까 코를 통해서 이제 바늘을 이렇게 쭉 집어넣어 가지고 뇌를 끄집어냈다고 해요. 맞아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코를 통해서 뇌로 갈 수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노빈손 이집트 시리즈에서 봤어요 이 내용. 나도 거기 본 것 같은데. 거기서 본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윤상원 책 기자도? 얘기했어요 그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선가 읽은 거로 그 기억을 하는데 노빈손인지는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뇌를 여기저기 막 쑤시면서 이분이 그래도 그때 이제 그런 뭔가 몸과 어딘가가 연결돼 있다는 거를 이제 어렴풋이 이분이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어렴풋하게 지도로 만들어요. 정확도는 굉장히 떨어지는데 처음으로 그런 뇌 지도라는 걸 이분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도가 생기고 나니까 이 신경 가소성이라는 걸 좀 실험을 해볼 여건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도가 바뀐다는 건 뇌가 변한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네. 이때부터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분이 그 신경 가소성을 알려고 연구한 건 아니고 일단 그 뇌 지도라는 걸 만든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어떤 공헌을 했냐면 또 실험을 하나 했어요. 좀 계속 잔인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 관련되는 실험을 할 때 영장류를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심리 네, 맞아요. 쪽은 왜냐면 사람이랑 사고가 비슷하니까 원숭이 한 마리 또 데려다가 손에 있는 그 신경계를 잘라냈어요. 신경 한쪽을 잘라냈거든요. 그러면 신경 감각이 없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손을 탁 치면 잘랐어요. 이 원숭이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손바닥을 뭘로 이렇게 찌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리에 그 손바닥을 관장하는 부분에 자극이 와야겠죠. 근데 자른 직후에 실험을 해보니까 이 뇌가 막 혼선이 온 거예요. 너무 쉽게 말해 충격을 받은 거죠. 갑자기 신경이 잘려 나갔으니까 네. 손바닥을 찔렀는데 손 끝에 감각이 온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머리가 뒤죽박죽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몇 달 후에 그 신경이 잘린 애한테 다시 한번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손바닥을 찌르니까 정확히 손바닥을 감각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뇌라는 게 다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어떤 신체를 잃었을 때는 감각이 뭐 뒤죽박죽 됐다가 다시 감각을 찾은 거죠. 뇌가 이제 그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거였던 게 그때까지만 해도 뇌의 모양이나 신경의 모양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혁신적인 발견이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이분이 계속 실험을 하죠. 그리고 이분도 발표를 할 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때 당시로 치면은 막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거를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주장을 하는 것처럼 뭔가 엄청난 혁신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후에도 이제 다른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증명이 계속 되는 거예요. 뇌라는 게 계속 변한다. 그래서 현재 이제 뇌과학에 오늘날의 이제 심리학에서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뇌가 변화할 수 있다. 그렇죠. 뇌가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뭐 여러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적응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근데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신경 자극을 일부 잘라놨을 때 찔렀을 때는 뭐 손등이 아프거나 이렇게 반응이 왔어. 근데 다시 찔렀을 때 손바닥으로 아픈 감각이 돌아왔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류가 났잖아요. 음.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판이 있으면 어느 갑자기 퍼즐 몇 조각이 빠지니까 얘네들이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인데 만약에 그 상태 고정이라면 계속 그 엉망인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근데 이게 다시 실험을 했을 때는 이게 정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 말은 다시 뇌가 자리를 잡는다. 신경 체계가.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분이 그냥 발표를 했을 때는 단초만 제공을 한 거예요. 뭔가 뇌는 변하는 게 아닌가? 근데 뒤에 비슷한 실험들을 계속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의 심리학에서는 이제 이런 신경 가소성을 인정을 한다.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외부 자극이 뇌에 변화를 준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가 없나요?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처음에 스마트폰 얘기 한창 하더니 왜 네. 갑자기 뇌가 복잡한 얘기로 들어가지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연결고리가 있는 게 뭐냐면 외부 자극 중에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외부 자극이거든요. 사람 몸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실험을 해요. 또 불쌍한 원숭이가 동원이 되는데 네. 원숭이들을 데려다 놓고 어떤 물건을 짚는 집게를 쓰는 연습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나 봐요. 이게 집계를 통해서 걔네들도 하다 보니까 편하니까 이게 학습이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이게 처음에 낯설고 하니까 잘 활용 못하다가 좀 나중에 잘 활용을 하는데 원숭이의 또 뇌지도를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자기의 몸이 이 집게까지 연장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게도 자기 몸의 일부처럼 이렇게 사고한다는 거죠. 내 손에 집게가 쥐고 있으면 이걸 긴 손가락처럼 몸이 받아들여 가지고 사고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도 뭐 도구 같은 거 뭐 어떤 게 뭐 이런 잘 활용하는 분들이 몸처럼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마치 이 원숭이들의 뇌 자극도 그렇게 변화한다. 요리사들도 뭐 그렇다고 예,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예. 후라이팬 잘 다루고 하니까. 네. 음. 그래서 이게 왜 신경가소성이란 개념을 이분도 이 니콜라스 카도 처음 책에 넣었냐면 네. 이 신경가소성이 없다면 핸드폰이고 뭐고 많이 써도 사람이 변할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사람은 몸이 정해져 있고 그냥 난대로 살다 가는 거면 어떤 도구를 써도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건 별로 설득력이 없거든요. 하하. 근데 신경가소성이라는 걸 이분이 나중에 책에서 그 실험이 자꾸 반복되니까 이 이제 실험을 했던 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뇌는 변하는데 그냥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 변한다고 해요. 매우 잘 변한다. 사람 뇌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 얘기를 가져오면서 이제 니콜라스 칸은 이제 우리가 쓰는 핸드폰, 인터넷이 과연 그러면은 사람의 뇌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네. 그게 뭔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좀 궁금한 네. 게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 많이 쓰면 뭐 학생들 문해력 떨어지고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어야 되는 뭐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뭐 메시지가 뭔가.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실 요즘 스마트폰 그렇다고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뭐 피처폰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그런 게 약간 힙한 것도 있었지만 요즘 그런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스마트폰 안 쓸 거야 싶은데 제가 느낀 바로는 스마트폰을 그 대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설탕이 맛있고 설탕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설탕을 제한해야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설탕을 줄이는 것도 고민을 하고 설탕 사용을 줄이고 어떤 게 안 좋은지도 계속 연구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뭔지를 알면 어떻게 제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해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말미에는 좀 이게 어떤 문제점인지 쭉 말씀드린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좀 그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지 나름 좀 연구를 해봤거든요. 혼자요? 혼자기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해봤습니다. 어허. 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왜 그러면 스마트폰 안 좋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쩌라는 거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이런 최신 문물이 우리의 뇌와 지능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사실 그 전부터 있어 왔던 얘기긴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전화번호를 잘 못 외우게 됐다, 암기력이 떨어졌다 이런 뉴스들은 사실 많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저기 최 기자는 지금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 몇 개예요? 저 엄마, 아빠, 오빠. 가족만. 네. 보통 그렇죠. 전화번호를 외우는데 누구랑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닌데 그렇죠. 요즘은 사실 번호라는 게 그냥 코드처럼 부여가 된 거지. 그냥 그 사람의 아이디를 누르고 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상 진짜 전화할 일도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 카카오톡이 있으니까 진짜 친한 사람 아니면 굳이 전화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스마트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문장을 완성해서 만드는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어허. 말할 때 맞아요. 그런 걸 정말 많이 느껴요. 맞아요. 이게 그 사람의 아까 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실험을 굉장히 잘 변한다고까지 했는데 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잘 변하느냐 한번 실험을 한 게 또 있어요. 이분 책이 좀 재밌는 이유가 네. 주제 자체는 그래 그거 나도 알았는데 책이 재밌는 이유가 굉장히 실험이 많아가지고 그런가 할 수 있거든요. 요즘 심리학 책 인기 많은 게 사실 이런 실험들 결과가 재밌잖아요. 이분이 실험을 한 게 이제 캘리포니아대에서 이제 실험을 한 건데 24명의 참가자를 모았어요. 24명 모았는데 12명은 이 책 쓸 당시니까 굉장히 그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잘 다루는 분들, 12명은 그런 걸 거의 다뤄본 적이 없는 분들, 네. 이제 어르신들 같은 분들 데려온 거겠죠. 12명씩 데려다 왔는데 또 이제 뇌지도 실험을 해요. 이제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보는데 이제 24명을 다 독서를 시켰대요. 독서를 시켰을 때는 반응이 다 비슷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서라는 건 익숙하니까 그런가 봐요. 24명이 다 반응이 비슷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구글로
뭔가를 찾아보라고 검색을 시켰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특정한 이제 이 책에서는 검색을 할 때 활성화되는 내구역 특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해요. 근데 12명의 그 핸드폰을 인터넷 잘 쓰는 분들은 그쪽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잘 찾았고 12명의 이제 그 잘 안 쓰던 분들은 그 부분이 활성화가 바로 안 됐대요. 그분들이 이제 그때 헤매면서 바로 그 필요한 뇌의 영역을 건드리지 못한 거죠. 처음에 실험할 때는. 근데 이게 당연한 결과인데 놀라운 건 한 5일 있다가 그분들한테 하루에 한 1시간 정도씩 핸드폰을 쓰게 했대요. 그런 네. 검색을 시켰더니 5일 있다고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영역들이 빛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허. 불과 5일 만에. 그리고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 사람들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했으면 5시간만 해도 머리에 그런 자극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의 뇌라는 게 쉽게 도구에 따라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학습이라고 그냥 쉽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냥 그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뭐 책을 읽거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도구를 쓰거나에 따라서 그냥 인간의 뇌가 적응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왜 뇌의 구조가 달라진다고 하냐면 그냥 인터넷을 잘 쓰는 구역이라는 게 있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인터넷을 쓸 때랑 독서를 할 때는 뇌에 자극되는 부분이 아예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독서를 할 때는 주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부분이 자극이 된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뭔가 긴 글을 읽을 때는 기억 플러스 장기 기억 부분이랑 사고 능력이 많이 그게 된대요. 활성화가 되는데 인터넷을 쓸 때는 뭐가 자극이 되냐면 순발력 이런 반응 속도, 회피력 이런 게 그러니까 축구할 때 몸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사냥할 때 쓰는 그 영역들이 많이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허. 왜 회피 능력은 왜 늘어나요? 그 왜 그러냐면 연수 씨가 핸드폰 쓸 때 뭐 많이 뜨죠. 아, 사람이 그 광고창? 핸드폰 안에 있으면은 광고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PC를 쓸 때도 기사 쭉 보다가 댓글도 눌러봤다가 갑자기 나무위키도 들어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생각해 보면 이게 창 빨리 끄잖아요. 네, 창도 빨리 끄고 음. 그리고 재밌는 기사 딱 뜨면 그거 눌러보잖아요. 음. 근데 그것처럼 이런 PC라든지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가 읽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렇게 약간 돌발 상황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도 그럼 이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쪽으로 뇌가 점점 가속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연수 씨가 긴 문장 만드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한 게 텍스트를 옛날 같은 텍스트를 쭉 읽을 때는 이해와 기억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지금 긴 글 만드는 데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게 뇌가 자꾸 강화가 되다 보면은 인터넷을 쓰면서 뇌가 강화가 되다 보면 구조가 달라진다는 게 이런 거죠. 점점 그런 반응 속도, 민첩한 대응 이런 쪽에 강화가 된다는 건데 도구가 이제 그런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그런 얘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 그렇게 되면은 좀 뭐 핸드폰 덜 쓰거나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영향을 미치는 도구가 많지 않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문제로 삼은 게 뭐냐면 우리의 뇌는 원래 좀 산만한 편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냥꾼의 뇌의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스마트폰 쓸 때 뇌가. 근데 왜 그러냐면 인류의 역사 대부분 인류 보통 역사 300만 년으로 치니까 인류가 농사를 지은 게 보통 한 10,000년 전으로 보거든요. 299만 년 동안은 채집하고 수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냥을 하면서 컸다는 거예요. 사냥을 하고 뭘 잡고 그리고 사람은 엄청 약하잖아요. 자연에 내놓으면. 그러다 보니까 도망치고 주위를 이렇게 도망칠 준비하고 시선을 분산하는데 특화가 돼 있는데 그런 능력이 원래 강한 인간인데 스마트폰을 쓰면서 그게 더 강화가 될 수 있다. 산만해지는 뇌가 더 산만해질 수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주의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네요. 원래 인간은 주의 집중력이 낮은 동물인데 스마트폰이 그걸 훨씬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의 얘기는 또 다르지 않을까요?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긴 뉴스를 보기도 하고 영상으로 뭔가 지식을 쌓기도 하고 하니까 이때랑은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스마트폰을 근데 그런 좀 기기별로도 차이가 있는 게 저희 이거는 좀 저희가 뭐 이쪽 업계에 있다 보니까 통계를 볼 수 있는 건데 모바일로 보는 소비 시간은 PC로 보는 소비 시간은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만약에 비교할 수 있다면 저희 종이신문이 지금도 나가잖아요. 종이신문으로 하나의 기사를 보는 시간과 과연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템포가 굉장히 짧아지잖아요. 특히 핸드폰 더 짧아졌고 PC보다. 그러니까 그런 도구의 영향력이 점점 더 그런 산만함, 짧은 그거를 늘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아까 또 그런 반론이 나올 수 있는 게 뭐 그러면은 글 읽는 거는 책을 읽든 뭐 핸드폰으로 똑같은 분량의 그걸 읽든 저희 요즘 이북 많이 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똑같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실험이 돼 있거든요. 실험 결과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똑같은 반응이 나온 거예요. 이 두 명의 실험군을 데려다 놓고 연구원들 데려다 놨는데 한쪽은 종이로 된 논문을 나눠줬대요. 한쪽은 이제 맘껏 이제 구글로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끝나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 노트를 쓰게 했을 때는 이 종이로 본 분들이 거의 2배 이상, 2배에 가까운 분량을 기억을 하고 더 정리가 됐었는데 이 인터넷을 쓰신 분들은 훨씬 기억이 된 부분이 짧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하. 왜냐면 인터넷을 보는 순간 하이퍼링크라 그러잖아요. 네. 저희 나무위키 보다 보면 왜 이렇게 손가락 올리면 커서 올리면 뭐 설명 뜨고 거기서 또 눌러대면 또 다른 데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퍼링크라는 게 이 인터넷의 핵심인데 그거 자체가 똑같은 텍스트를 보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저희 나무위키 볼 때 하나로 끝까지 보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보다가 보면은 중간에 재밌어 보이는 코드 있으면 또 다른 데 가고 보다 보면 막 밤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무위키를 오래 하는 건데 그것처럼 같은 글을 봐도 영향력은 다르다. 근데 그건 좀 정보량이 방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보량이 그 얘기도 해요. 사람은 인지적 구두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지가 이제 뭔가를 파악한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을 굉장히 아낀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뭘 아낀다는 거냐면 사람은 이렇게 좀 모든 걸 다 집중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모든 걸 조금씩 다 봐야 되거든요. 밖에서 이제 뭐 야생 생활을 한다고 치면은. 근데 인터넷 특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량이 많잖아요. 그럼 정보가 쏟아지는 거예요. 막 수십 개 쏟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그거에 주의력을 나눠주다 보니까 하나도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많이 쏟아져도 인간의 스타일 자체가 그걸 충분히 내가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다. 뇌 구조가. 그게 바로 인터넷 단점인데 스마트폰이랑 PC까지 오게 되면서 더 단점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쯤 듣고 왜냐면 저희가 시간이 1부를 끝낼 시간이에요. 이쯤에서 진행자. 끊어주는 게 진행자의 역할입니다. 진행자. 궁금한 게 더 있었는데. 궁금한 거는 이따가 2부에서 최 기자의 그 질문과 함께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2부에 만나겠습니다.